죄송합니다. 5분이나 헤맸네. 네, 잠시만요. 이것들을 좀 끄고. 네, 너무 덥다. 저희 애를 목욕을 좀 시키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카키님, 안녕하세요. 미니 눈사탕님, 네, 그리고 MKGA님, 권지훈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문정아님 오셨고, 하하88님, 강남 비트맨님. 강남 비트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인장이 제 노릇을 못하는 동안 좀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이님, 그릇된님, 양은숙님, 원쥔님, 그리고 hit빈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이승민 님도 오셨군요. 네, 흥탈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저녁 되니까 비실비실 되고 있네요. 방송이 끝날 때쯤에 얘는 또 왜 멈춰 있냐? 잠시만요. 여러 가지로 오늘 말썽이네. 도리. 작동하는 거 맞죠? 네. 오늘 비트코인 얘기도 조금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관세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6분 들어오셨는데, 한 4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여유있게 10시 반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고, 오늘 미국장이 뭐 이렇다 할 지표가 없어가지고, 사실 10시 반이 돼도 뭐 그렇게 뭔가 큰 액션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TC 100님 오셨네요. 멘탈 야야님 반갑습니다. 진리님 오셨네요. 네, 레드12님, 늦으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삽질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맞게 오신 겁니다, 시간이. 놓치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사이 챔님 오셨고, 김진수님 오셨네요. 벌써 49분 오셔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기 괜찮나요? 제가 좀 조절을 못 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면 녹화를 누르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산연우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은 뭐 관세 얘기도 조금 하고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트럼프가 갑자기 브라질에게 상호관세 50%말 그대로 이제 폭탄 투척을 했죠.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왜 많이 됐냐면 4월 2일 대비 지금 7월 7일 이후에 관세가 계속 이제 상호관세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때 관세가 증가한 나라가 대략 이제 한 3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4곳 뿐입니다.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일본, 브라질인데 요 위에 세 나라는 필리핀이 아마 3% 정도 늘었고요. 브루나이가
한 1% 늘었고, 일본도 1% 정도 늘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브라질은 원래는 10%였어요, 관세가. 근데 이게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저희도 받아봤죠. 한국도 이 내용 받아봤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 왜 하필 브라질한테 50%를 던진 거냐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제 유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브라질이 뭐가 있냐? 브라질은 이 브릭스라는 이 경제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인데, 이 브릭스라는 국가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한 좀 잡돌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얘기는 아마 그 얘기를 조금 중심적으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 브릭스라는 곳은 원래는 사실 원래 연합이 생긴 다음에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삭스인가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좀 뜨는 그 옛날에 이제 한국과 홍콩에서 뭐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렀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브릭스라고 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애널리스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양반이 브라질이랑 러시아랑 인도랑 차이나가 뜬다. 그래서 원래는 이 S가 소문자였습니다. 나라가 4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브릭스에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오면서 이 S가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 브릭 소문자 S로 쓰다가 이제 남아공이 가입한 후부터는 이 5글자를 다 대문자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글로벌 이제 인구로 치면 2023년 기준으로 한 45% 이상입니다. 한 46%. 지금은 아마 한 47, 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GDP의 경우에는 사실 한 27%라고 하는데, 이 2025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생산량이 거의 절반입니다. 42.5%. 그리고 이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브릭스라는 그 개발도상국 국가 모임인데, 원래는 한 10년, 2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이거는 약간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대중화된 게임 중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5명이서 편짜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거기 보면 이제 팀의 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브릭스도 그렇게 보면 이제 팀이 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유를 맡고 있는 이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엔간한 것들을 다 생산하는 되게 자원이 많은 브라질이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인도 모두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테크에서는 거의 지금 세계 원탑을 찍고 있는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이 상성이 되게 케미가 좋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라들인데, 여기서 꼭 하나 위크 포인트를 좀 꼽자면 사실 브라질이죠. 왜냐하면 인도는 사실 브릭스에 속해 있긴 하지만 브릭스에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는 인도 자체로 그 지역에서 이미 약간 그 맹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의 주변에 인도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혼자 짱 먹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유럽이랑 지금 1대1 뜨고 있고, 중국은 거의 미국이랑 1대1 뜨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한 고리를 하나 꼽으라면 브라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을 사실 중국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라는 국가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도는 약간 조금 뭐랄까 따로 겉도는 약간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원래는 이제 러시아랑 좀 비등비등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겪으면서 제재를 굉장히 세게 받았고, 중국 덕에 거의 연명하는 수준이 되면서 이제 중국의 위상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제 시진핑이
1대1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1대1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에 가서 돈 꿔주고 너네 우리한테 돈 꿔갔잖아. 이거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투사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인데 중국이 이 방식으로 제3세계에 있는 그 국제 무대 제3세계 국가들의 표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가 가난하니까 가서 인프라 같은 거 대충 이렇게 깔아주고 철도 놔주고 한 다음에 너네 우리한테 돈 빌려갔잖아. 우리 말 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로 아프리카에서 재미를 좀 받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사실 남미였어요. 근데 남미는 지리적으로 미국이랑 육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는 눈에 쌍심지를 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 나와바리로 들어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고 남미에는 나라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브라질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두 개가 경제력으로 치면 1,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1대1로에 둘 다 가입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1위인 브라질은 가입이 안 됐어요. 가입이 안 됐고 브라질은 또 브릭스 국가기도 하니까 약간 좀 브릭스 국가면서 1대1로까지 가입을 하면 약간 종속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브라질은 거절을 했고 아르헨티나는 일로 들어왔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일로 들어왔는데 이 아르헨티나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통화 수합을 해주기 시작했고 왜냐면 이제 중국은 달러가 많으니까 니네 달러가 없지? 달러 부족하면 우리가 달러 꺼줄게. 이래서 이제 통화 수합을 맺었고 또 하나는 한 22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차관을 해줄게. 돈을 꿔줄게 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슬슬 이렇게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2023년까지의 국제 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상태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들과 이 중국과의 이 이어짐 그리고 1대1로 국가들과의 이 강력한 본딩을 이제 미국이 좀 띄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러시아는 제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 제재를 받다 보니까 뭐 중국 도움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릭스 국가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해보니까 좋거든. 왜냐면 브릭스 국가들은 뭐 무역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괜히 스위프트에 이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겠는데 내가 그냥 이거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만 사용하는 그 통화 체계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자는 등 푸틴이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중국이 돈 없는 나라들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제재받고 있는 주제에 브릭스라는 그 어떤 연합체 안에서 살금살금 이제 무역 같은 거, 급한 무역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이 달러를 제낄 수 있는 어떤 통화 체계를 또 고민하려고 해.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무역도 웬만큼 하고 그리고 오일 생산량이 거의 절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얘네가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달러 안 써.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는데 어젠가 해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다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달러 패권에 대응할 수 있는 브릭스의 독자적인 통화체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뭐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루브라, 그러니까 이게 루브라 CBDC죠. 그래서 이런 것 만드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브릭스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좀 힘줘서 얘기하는 국가인데
최근에 무슨 좀 웃긴 뉴스가 나왔냐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블 도입하기로 했었던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1년 후로 연기를 했어요. 2026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 이제 대형 은행과 러시아 안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디지털 루블 결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 이걸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네, 이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이제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달러를 제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실무적인 능력이 없어요. 물론 1년 뒤에 디지털 루블을 도입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 몇 년이 걸려서 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걸리면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법 만들고 착착착 진행하잖아요. 그런 식의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브릭스는 지금 중국의 동꾼 나라들 모임이 돼가는 중입니다. 보면 이 세계 지도에서 지금 뻘겋게 칠한 게 브릭스의 멤버입니다. 이렇게 칠해놓으면 꽤 많다니까요. 러시아가 땅덩이가 지금 지도에서 좀 크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란, 이집트, 브라질,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초대가 된 나라들. 여기 이제 최종 가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너네도 우리한테 낄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이 예상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 짙은 파란색으로 음영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계산해 보세요. 요까지 계산해 보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날 수 있다. 이번에도 보면 관세가 결국에는 이제 무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안에서 모든 이 물건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선가 수입을 해와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걸 수입을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죠.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뭐 진짜 친한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동 가서 결국에 사우디아라비아 떼놓고 온 것도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못 붙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남미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했었냐면 1대1로가 이제 아르헨티나는 가입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돈을 많이 꺼가지고 이 물가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게 남미가 대체로 다 물가가 불안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돈을 써서 그래요. 중국이 약간 그렇게 만들어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대통령이에요. 그 전기톱 들고 이렇게 설치는 아저씨 있죠. 일론 머스크하고 굉장히 친한 척하고 그 양반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당선해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해외 그 정상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를 중국에서 떼서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 스콧 베센트가 직접 아르헨티나에 날아가서 통화 수합을 해주고 왔어요. 통화 수합의 조건은 중국이랑 맺은 달러 통화 수합을 해제해라. 요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사실 남미에서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 얘기해야지. 오늘 주제는 브라질이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그 실리를 추구하는 그 정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어떤 걸 빌미로 50% 관세를 매겼냐면 야 브라질에 네 그 전 대통령 그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대통령 있지 않아? 니네 걔 뭐 기소했더라? 왜 걔 못 살게 굴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50%를 때렸는데 브라질이 현 대통령이 이제 룰라 대통령이에요. 근데 룰라 대통령은 유명한 좌파야. 근데 이 보우소나루는 좀 약간 정치적으로는 우파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실리적인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브라질의 뭐랄까요, 국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룰라는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국한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들러붙는 스타일이고, 이 보우소나르는 사실 엄청 태도 자체는 친미해요. 그래서 미국 형님, 막 약간 이러는 태도인데, 미국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중국이 좀 애가 다르니까 잘해줄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는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둘을 비교하면 누가 좋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당연히 이 보우소나루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룰라는 엄청 눈에 가시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보우소나르는 지금 이제 사실 법원에서 지금 유죄가 하나 떠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안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보우소나르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브라질 50% 관세를 매기면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보우소나르, 미국이 미는 대통령은 보우소나르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룰라를 쳐내고 브라질을 중국에게서 떼내겠다. 그럼 중국에서 브라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중국은 다시 미국한테서 대두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쪽이 굉장히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브라질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을 일단 떼내게 되면 중국은 조금 더 이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아마 브라질 50% 관세 매기면서 제가 볼 때는 기대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관세 전쟁은 일기토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얘기해, 미국과 EU가 얘기해, 미국과 중국이 얘기해. 각각의 나라들별로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요게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대1 일기토에서 이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었고, 보면은 어제 이제 제가 예일대 예산연구소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미국이 관세 통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이제 세수가 2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된다. 그러니까 꽤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1대1 뜯어먹기는 여기까지 아마 할 것 같고,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보시는 그림은 3년 연구소의 본체, 원래 본체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텍스트로 리포트를 많이 올렸었던 그런 이제 3년 연구소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제가 썼었던 트럼프 시대 이제 세 번째 분석.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관세는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요게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거쳐서 지금 트럼프 2기까지 왔는데, 사실 바이든 때도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었습니다. 관세를 굉장히 엄청 지금처럼 세계한테 다 뿌리진 않았지만 중국한테도 관세를 굉장히 강화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바이든 때의 전략은 다른 나라들이랑 편먹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었어요. 결국에 트럼프 2기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써놨는데, 아마도 그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 거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야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800달러까지 됐는데, 어제 사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신고점을 한 100달러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신고점은 그래서 11만 2000달러가 됐습니다. 누가 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봐왔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는 익숙한 자료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요게 이제 비트코인 지갑별로 매수 매도 뭘 하고 있느냐를 이제 본 건데,
6줄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00개 이상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 그리고 여기가 100개에서 1000개 사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개에서 100개 사이, 여기는 1개에서 10개 사이, 여기가 1개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면은 가격이 2024년 이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매수거든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매수고 빨간색이 짙을수록 매도인데, 지금 이 가격 전체를 좀 견인하고 있는 이 컬럼이 어떤 컬럼이냐면 위에서 두 번째예요.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이 요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고래라고 하면은 위에 두 줄이 고래겠죠. 그러니까 10,000개 이상 지갑과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 지갑, 요 두 개가 고래일 텐데, 저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고래들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얘네만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진하게. 최근 며칠 동안 얘네만 샀어요. 심지어 10,000개 이상 고래들도 안 샀어. 팔았어. 1개에서 10개짜리 지갑은 엄청 팔았고, 그죠? 근데 얘네만 파란색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파란색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네가 계속 사줘야지 가격이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예상하기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 사실 어제 상승의 이유는 어제 사실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이제 전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잘나서 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위험자산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순환매가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전고점 갔잖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전고점 한번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꼭 올라야 할 이유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7월 달에 이제 유동성 그 이슈, TGA 이 계좌를 충전해야 되는 그 이슈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악재들이 많다는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배경이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랐으니까 저희는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인데, 이 상승이 계속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트럼프 입에 첫째로 달린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의약품 관세, 그리고 이제 구리 50% 관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섹터 관세를 계속 얘가 내뱉기 시작하면 이 위험자산은 가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좀 뚝 떨어지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상승을 좀 즐길 때다. 대신에 너무 취해 있지는 말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래.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녹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사이에 오신 분들이 챔님 인사했나요? 챔님, 김현수님, 강남 비트맨님 오셨고, 레드삭스님, 레드삭스님 오랜만이네요. 말랑님 오셨고, 늘한우님 오셨고요. 그리고 멘탈야야님, 진호알파님 오셨습니다. 다들 많이 오셨네요. 102분이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네요. 오늘은 얘기가 조금 대본을 안 쓰고 해가지고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궁금한 점 질문 주시고요.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하하88님께서 어제 상승 이유가 14일 크립토 법안 검토 기대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네요 라고 해서, 저도 요즘 나가서 사실 지금 올라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급 측면에서 요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명확하잖아요. 10개, 1000개에서 지금 10,000개 사이 지갑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얘네가 2024년 12월부터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던 친구들이다. 얘네가 팔면 떨어지고 얘네가 사면 오르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올랐다라고 사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실 그 크립토 주간이라고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니 아니면 뭐 두세 개 정도 법안이 지금 크립토 법안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원에. 그걸 다 몽창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사실 딱히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내용이 다 노출이 됐고, 그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가령 미국이 단기 국채를 찍는데 지니어스 액트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뭐 월가의 뭐 JP 모건 이런 애들이 저희가 한 뭐 10억 달러 발행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 10억 달러치가 다 이제 단기 국채 매수세를, 그러니까 단기 국채의 그 예비 매수 물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비교적 유동성에 손실 없이 TJ 계좌 충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알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악재를 막아주는 역할이지 호재를 뭔가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것도 좀 어쨌든 센티멘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단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멘타야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어페어런트 디맨드 음봉에서 양봉 전환됐는데, 저번에 음봉이 됐던 이유가 모르겠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유가 파악되셨나요? 근데 어페어런트 디맨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중 수요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150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150일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가 있는 지갑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그걸 카운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 단순 지갑 이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매도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매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 숫자가 없어서 정말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초록색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표 자체가. 뭐 이유는 모르죠. 그때 비트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빨간색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이후로 실제 찾아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게 이제 양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좀 뉴노멀이다. 왜냐면 지금 한 2년 동안 그 지표가 그렇게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이, 저는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상승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뉴노멀은 그땐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대부분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작은 경우, 그러니까 당연한 어떤 움직임, 이런 거는 그때그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 미친 상승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호재가 밑에 이제 깔려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제 경험상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온체인 지표는 보아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주 거기에 뭐 맹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구간, 이제 얼마였죠? 10만 5천에서 10만 8천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숏 잡고 있다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
제이님께서 비트코인 수요가 없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요가 없는 원인은 가격이 높아요, 지금. 예, 어제 돌파하긴 했지만, 지금 전고점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고점 밑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전고점이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지만, 좀 부담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수요하고 직결이 되고요. 특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펀더멘탈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인데 시장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나 막 미친 듯이 사냐 업비트 보시면은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막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막 미친 듯이 사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좀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수급에 영향이 되고 약간 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언제 그럼 수급이 들어올 거냐? 이거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이.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국채를 팔아야 미국이 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거의 90%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코인판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수요를 가장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1비트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 1년 전부터 제가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진짜 호재고 그거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에도 호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약간의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유동성 이슈들이 안 좋은 모양으로 겹치게 되면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한 20만 달러 정도 올라갈 걸로 봤는데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 이제 한 16만 달러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굳이 올해 연말로 자르지 않는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금융위기를 촉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 다음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샤샤님께서 달러가 단기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달러가 약세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그대로라면 비트코인 한 개를 표시할 수 있는 달러가 더 많아야 비트코인 가격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사실. 그런 논리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시장에 어떤 굉장히 막 영향을 미치는, 심하게 미치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2024년에 그 엄청 킹달러 시절에 막 원화 막 1,500원 환율 막 갈 때 그때도 비트코인 잘 갔어요. 그때도 거의 뭐 10만 8천 달러 찍고 정고점 찍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질문 자체의 취지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거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면 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문정아님께서 로빈후드가 최근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제 방송은 질문이 되게 길다. 좋은 네, 현상인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가 최근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해서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런칭했죠. RWA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서비스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비슷합니다. 크게 차별성이 없어요. 로빈후드가 한다는 점, 그리고 이걸 지금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질문에 기존의 RWA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RWA 프로젝트는 주식을 토큰화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못하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유럽으로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는이 유럽에서 케이스를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은 명확한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어떤 디지털 자산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 RWA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월가 기업들이 다 여기에 미쳐 있거든요. 이게 차기의 우리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무조건 열리는데, 아직 법제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유럽에 가서 이거 이제 시험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빈후드는 엄밀히 말하면 뭐 월가죠. 그러니까 레거시 금융에 속해 있는 팀인데, 크립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크립토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구조상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로빈후드도 결국에 아비트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블록체인 사용할 건데,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쓰는 것처럼. 근데 규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규제적인 문제가 아직 미국에서 안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답변이 너무 깔끔한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챔님께서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들의 장외 거래와 비트코인 가격 변동 사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관이 매집을 많이 하더라도 어차피 장외 거래라 가격 상승에 힘을 크게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OTC 거래 자체가 많이 집계가 돼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방법으로 OTC 거래 잔량을 이제 카운트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OTC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매도 물량으로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가령 이제 내가 OTC를 하고 싶어. OTC로 비트코인을 팔려고 했어. 근데 이게 한 달을 내놔도 안 팔리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중앙거래소로 옮겨서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그거 분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아주 직접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참고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비트맨님, 나스닥의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옮겨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결국에 바이든 시대부터 트럼프 시대까지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국채를 찍어요. 돈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클 것 같은 놈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그게 이제 지금은 AI 기업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AI 기업들한테 엄청 밥을 막 줘요. 보조금 막 이런 거 막 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AI를 키우는 거지. AI를 키워서 그걸로 이제 뭐랄까, 다른 어떤 미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레버리지로 삼는 거죠. 가령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대신에 너 이 나라에는 칩 팔지 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칩 팔지 마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유동성 크립토 시장으로 일부분 옮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유동성은 그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몰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유동성이 서킹돼서 걔네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기업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는 크립토를
아마 미국이 조지기 시작할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유동성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오니까. 국가적인 마인드에서 우리는 물론 크립토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트럼프라면 뭘 선호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이 다 오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죠. 실제로 크립토가 더 잘 나가는 구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합치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간은 그런 게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 구간에서도 사실 뭐 M7이라든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크립토보다 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네, 해운대 여자님 반갑다고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29N29N님 오셨네요. 네. 야, 이 질문 어렵다. 관세 유예, 중국 관세 유예 8월 중순, 부채 한도 협상, TGA 타임라인, 요거는 한번 제가 방송에 설명드렸죠. 관세 유예가 이제 7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였는데 그게 8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중국 관세 유예가 8월 8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8월 중순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은 이미 끝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안 할 것으로. 왜냐하면 5BBB 법안 안에 미국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정도 증액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5조 달러 정도면 그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이전까지 아마 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추가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TGA 타임라인은 지금 아직 몰라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미국 단기국채 그 어나운스 되는 발행량 어나운스 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막 그게 크게 늘어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스코페센트가 아직 좀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뭐였죠? CMB 채권을 77일짜리 만기를 찍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8월까지도 그 돈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막아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TJ 잔고를 채울지는 여전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타임라인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된 상태입니다. 멘타야야님께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크립토 위크도 있는데 변동성 심할 듯한데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크립토 위크랑 주요 경제 지표 발표의 변동성보다는 지금 섹터 관세를 트럼프가 어떻게 드립을 하느냐에 대한 변동성이 제일 저는 클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한다. 그럼 저는 한 보유량의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어제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 직접 이제 장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 개장하고 한 30분 있다가 나스닥이랑 코인이랑 다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쭉 떨어지길래 정고점 못 가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말아 올렸죠.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며칠 전에 이제 정고점 돌파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계속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또 내가 막 잘났다고 해가지고 수익 실현 막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올라타 있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약간 물결에 몸을 맡기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애들 수익 실현 안 하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린 아닐지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다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신 없으시면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현금 100%일 때는 절반 사시면 되고 코인 100%일 때는 절반 파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구엔님,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 지갑 움직임, 비트 도미넌스 하락, 조정 시그널일까요?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한 이유는 이더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더를 보유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에 좀 미국 주식시장에 나스닥이 아니라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더에 대한 매수가 지금 좀 많아지고 있는 약간 구간인 것 같고요. 이더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 도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ETF 이슈가 있어가지고 솔라나가 또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은 얘네들도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걸요. 지금이 팔 때인가? 사람들이 파는 것 같으면 그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계속 매일매일이 스탑로스의 생활한데 일정 구간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제 포지션은 다 그냥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88님께서 현재 상황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늘고 있는 건 확실하고 부채 한도 협상으로 유동성 흡수로 증시 단기 조정을 주는 것도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지니어스 법안 통과 후 채권 수요가 좋아지면 재정 적자 부담이 줄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관세 전쟁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블로그 거기에 보시면 그 블로그의 내용을 짧게 줄이면 내용이 뭐냐면, 관세 전쟁이 트럼프 2기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1차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입장료를 걷어가는 거다. 니네 지금까지 입장료 안 냈잖아. 입장료 내. 이게 이제 1차 관세 전쟁이고, 2차 관세 전쟁은 니네 미국 편에 붙을 거야, 중국 편 할 거야,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스코페센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런 플레이 그리고 행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2차 관세 전쟁은 미국 편인 나라들한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도 아마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유럽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50% 관세 매기는 굉장히 반항이 심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나오는 게, 생각보다 유럽 관세가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저는 그런 기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물론 모르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하하88님께서 얘기해 주신 가능성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미국 경제에 기스가 나는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수를 좀 증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방향의 그런 관세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관세가 이 위험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면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구리 관세 50% 막 미친 짓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이 이제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고, 반도체 관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 트럼프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고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관세라서,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했죠. 1년 정도 유예기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관세를 매기기 위함이 아니라 데리고 오기 위함이에요. 미국으로 그 산업을. 그런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민주님께서 내년 되면 비트 가격 하락할까요? 이제 4년 주기는 깨졌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4년 주기는 이제 깨졌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비트 가격은 내년에 저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또 어떤 깜짝 파티를 벌일지, 주로 그건 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위험자산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권지우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하시다고, 말씀 감사합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예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생각 뭐 얘기했는지. 하반기 예상되는 호재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는 게 이제 호재겠죠. 그게 제일 큰 호재고요. 그리고 SLR 규제를 지금 풀었잖아요. 근데 SLR 규제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풀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과거 전례를 보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초. 이렇게 이제 SLR 규제가 풀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좀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가장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TGA 잔고, 그리고 간간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 못할 수 있는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굉장히 큰 전쟁인데 좀 휴전 안 되고 계속 가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중동 전쟁도 사실 그 전쟁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경제가 어떤 좀 약간 뭐랄까 좀 지지부진? 하여튼 뭔가 이 모멘텀이 필요할 때 전쟁이 잘 터져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지기 가장 적합한 지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한반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악재가 저는 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제발 안 나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만에서 나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간헐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호재는 유동성 호재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SLR 규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세도 뭐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요. TGA 잔고 문제만 뭐 잘 해결이 되면 크게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멘탈 야야님께서 뭔가 확실 후 수익 실현이 뭔 말이죠? 확실 후 수익 실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아버지 국내 주식 어떻게 사냐? 이거 이거 아버님이 인간 지표십니까 혹시? 여쭤보던데 코인은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아버님이 국내 주식 어떻게 사냐 물어보셔서 좀 싸했는데 코인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들고 있다. 뭐 인간 지표가 재미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전쟁 터지면 바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실 투자와 투기의 차이거든요.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냐,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수익이나 엄청 큰 손해가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투자와 투기의 차이인데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울트라 킴미님께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울트라 킴미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차곡차곡 모아가는 기업들은 왜 모아가는 건가요? 비트는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더는 아닌데
왜 이더가 제2의 비트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떤 동네에 돈가스 맛집이 있어요. 엄청 돈가스가 맛있어. 근데 이 돈가스에서 팔 수 있는 가게가 그 그릇 수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 주문 수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그 옆에다 돈가스 가게를 차렸습니다. 맛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 원조는 아니지만. 근데 여전히 돈가스를 먹고자 하는 사람보다 이 두 가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문이 적어. 그럼 무슨 일이 다음에 벌어질까요? 돈가스 가게가 또 생기겠죠, 옆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지금 수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뭐 탈중앙성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치의 보관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고 된 것들,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또 마침 그 기업들 중에 내가 이거 좀 전략적으로 해볼게 라고 하는 기업들이 또 나와. 얘네가 전략적으로 막 사모을 거 아니에요. 매수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 ETF만 잘 되고 이더리움 ETF는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이건 좀 비싼데 좀 싼 거 없나? 뒤지다가 솔라나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님께서 네.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USDT 미국에서 사용 불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사용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SDT 쪽에서 전략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의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 생각해요. USDT는 엄밀히 말하면 테더 자체가 굉장히 그레이한 회사기도 하지만 이 지급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의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얘는 손해가 더 큰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테더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USDT라는 거를 똑같이 쓰더라도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진리님께서 이더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비 증가로 디파이 플랫폼 유지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더가 디지털은 플러스 플랫폼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더가 디지털 은이라고 말하는 양반들이 또 나와 있는 모양이군요. 은 같은 경우는 뭐 비유하자면 왜 은이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은은 산업에서 실제로 이 재료로 사용되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그 양이 많아서 이더가 이제 이 소각이 되니까 수수료로 사용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이더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비가 증가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는 막 NFT 하나 민팅하려면 막 8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더 본체에도 그렇게 더 많은 그러니까 블록 하나에 더 많은 거래를 때려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제안들이 검토가 꽤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다운이 되죠.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뭐 수수료는 올라가는 구조기는 하죠. 근데 이더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계정 추상화라고 해서 수수료를 원래는 보내는 사람이 내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대납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구조가, 기능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우리 금융하는 것처럼 서비스처럼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 수수료를 대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이더의 어떤 대중화를 노리고 장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답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님께서 토크나 주식이 허용되면 어떤 코인이 수혜를 입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어떤 코인이 수혜를 입느냐? 그 rwa.xyz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RWA 관련한 블록체인들의 그 사이트에 이제 대시보드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RWA 관련한 그 블록체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숫자가 이렇게 쭉 되게 알아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게 될 거다라고 꼬집어 말할 만큼 뭐가 진행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얘도 잘 될 수 있고 쟤도 잘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쭉 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 내용을 보면. 네, 부동산 매트릭스 님께서 지니어스법 통과되면 빅테크들도 스테이블을 찍을 텐데 사실상 USDT랑 USDC 정도만 좋고 나머지 RLUSD 그 리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같은 비주류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굳이 저거 살 바에야 빅테크 스테이블을 살 것 같은데 RLUSD가 이게 이제 리플 거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측면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리플랩스가 파트너십을 해놓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에 있는 그 SBI 그룹인가요? 하여튼 그 굉장히 큰 금융 그룹이 있는데 걔네하고도 파트너십 되어 있고 뭐 많아요. 뭐 엔간한 데랑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리플이 좀 정신이 없는 이유는 그 예전에 SEC랑 걸려 있었던 소송이 마무리가 안 돼서 판사가 개꼬장을 부리는 바람에 리플 입장에서는 개꼬장을 부리는 바람에 그 소송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얘네가 미국에서 토큰을 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토큰을 팔 수도 없고 서비스를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하지만 이게 빅테크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초기에 뒤져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멜론은행이라고 해서 뉴욕에서 엄청 큰 그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준비금 맡기는 계약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뉴스가 났었는데 RLUSD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권지훈님께서 하반기에 리스테이킹 섹터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동성 좋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리스테이킹 섹터는 이게 질문이 좀 약간 무서운 질문인데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섹터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근데 리스테이킹 섹터가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 테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 디파이다. 디파이에서 뭘 할 수 있냐? 예치하거나 대출 받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자 추구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온 유망주가 유니스와 아베 그리고 이제 뭐 솔라나의 주카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주카지에서도 사실 그 지토는 스테이킹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리스테이킹 섹터는 약간 2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막 폭발적인 상승, 이게 물론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엄청 스몰 캡이면 얘한테 갑자기 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몇 배씩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리스테이킹 섹터가 엄청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될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제 돈을 넣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얘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리스테이킹 섹터보다는. 근데 나중에 리스테이킹 섹터가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죠. 다른 게 다 오른 후에 이제 뭐 오를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보는 거는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리스테이킹이라는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리스테이킹이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 보안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스테이킹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한번 이자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코인 빌더들이 많았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빌더들이 많아야지 이자를 2번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더리움 한 번 먹고 리스테이킹 반사되는 거 한 번 또 먹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반사되는 애들이 계속 나와야 이 이자가 커질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 개나 소나 다 얘네만 리스테이킹 할 거니까 이 이자가 또 결국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새로 찍어내는 코인들이 많아야 리스테이킹 테마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하시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멘타야님께서 시진핑 실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실각이나 힘을 좀 잃는다면 시장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건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실각이 구체화되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이 그래도 한 10년 넘게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이 디플레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지기 시작한다. 시진핑이 실각하면 그냥 얘가 실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가리를 자기가 잡겠다고 서로 이게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픽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어 나온 애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실각은 미국한테는 무조건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모기님,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늦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트럼프님 추가 질문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인데 디파이 시장 쪼그라드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SDT가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 안으로. 디파이 시장이 쪼그라들게 되죠. 이자 금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라는 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발행사가 주는 이자가 금지돼요. 근데 요게 디파이 이자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USDT와 테더는 여기에 발을 담그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디파이 시장 쪼그라드는지는 한번 좀 보시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병선님,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요즘에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넌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영상을 올리냐?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왠지 아세요? 매일 시장을 보니까 매일 시장을 봐야 돼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차피 보는 시장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하루에 뭐 10분, 20분 찍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매일 영상을 하나씩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매일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이게 소재가 떨어지니까 매일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시장이다. 진리님께서 다들 이더솔라나 트론 기반 스테이블 쓰면 리플의 중앙화 네트워크를 과연 쓸까요? 저도 리플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리플은 어쨌든 커뮤니티가 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좀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예상이 할 필요가 없는 예상이야. 왜냐면 내가 리플이 별로일 것 같다. 그럼 리플 안 사면 돼요. 그 리플이 잘 되든 말 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솔라나가 잘 될 것 같다. 난 솔라나만 잘 되면 돼요. 리플이 잘 가고 못 가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내가 안 살 것 같은 코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슈퍼챗을 열어달라고. 슈퍼챗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데, 네,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님. XRP님 오셨군요. 네. 리플 얘기 한참 했더니 XRP님 오셨어. 리플 빵형 왈 토큰의 가격은 시가총액의 이전 주의 가격이 아닌 실제 유용성과 현실 세계의 사용 사례에 따라서 결정된다.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진짜 XRP 홀더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네요. 파트너십이 정말 많습니다. 리플이. 그리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당선 되던 날부터 리플이 한 하루 며칠 사이에 몇 배 올랐나요? 4배? 5배 오르지 않았나요? 그런 상승을 보일 줄. 그러니까 이 코인 바닥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하 88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되고 잠을 깊게 못 자네요 라고. 제가 약간 이 증상이어서 최근에 사실 밤에 좀 잠을 자야 체력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멜라토닌 같은 거를 좀 이용해서 밤에 의식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올빼미형으로 이 패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밤에 좀 잠을 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멜라토닌 같은 걸로 저도 밤에 잠 자는 시간을 좀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트리스님께서 하이퍼레인 업비트 광기 미쳤네요. 하이퍼레인이 오늘 상장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업비트에 이런 이제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형 코인이 하나가 상장이 되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다른 코인의 가격이 빠지거든요. 유동성이 빠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보면 그래도 오늘은 KRW 지금 업비트 페어가 상승률이 바이낸스보다 한 0.3% 정도씩 다 높은 것 같아요. 유동성이 그렇게 지장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님께서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언제 이제 얼마에 상장될지 여기에 온갖 신경이 지금 곤두서 계신데 높은 가격에 상장되기를 기원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안 샀어요.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이게 약간 사보고는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돈으로 만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못 샀고, 사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느새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125분이나 들어주고 계셨는데, 오늘도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나. 일단 한번 저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봐야겠네요. 영상 보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굉장히 많은 질문 소화했기 때문에. 다들 상승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오로지 10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로 추정되는 고래들만 지금 열심히 사고 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네, 다들 이익 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라이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삭스님께서 방송 스타일이 라디오 DJ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토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빠이.